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세 분에게 질의나 반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쪽에 너무나 질문이 너무나 많이 가면 좀 제가 사회자로서 제재를 하겠습니다. 한 분당 두 분 정도씩 질의나 반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우리 세 분의 발제자분들께서 혹시 오늘 나누고 싶은 토론의 주제가 있으면 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우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윤태현 목사입니다. 최영목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 오늘 이제 정치 사회 분야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식조사에 다른 분야도 있었잖아요. 저희 뭐 생태 분야도 있었고 종교 분야도 있었고, 그래서 혹시 오늘 소개해 주신 거 말고 다른 분야에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온 앙케이트 항목이 있는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직답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결과를 원하시는 분은 접수대 신청하시면 자료 보내드리는데요. 이제 분야가 이제 서로 이제 담당이 달라서 대략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 인식은 좀 실망스럽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은 그 생태 인식에 관한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고 물었을 때 순위가 한참 뒤로 밀리는, 보통은 이제 경제 문제인데 그거보다도 놀랍게도 이번 인식조사는 저출생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생태는 한참 순위가 밀려서 그런 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기독교인의 어떤 보수성 얘기를 했잖아요. 미세하지만 의미 있는 차이.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조금 더 그 폭이 커요. 그러니까 특히 가족관계라든지 젠더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 사회에 대한 인식보다도 조금 더 심각하게 나오는, 조금 더 보수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추정한 게 좀 가설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어떤 문화적인 요인이 있다 여기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에 관한 물음도 흥미진진한 게 많이 있는데요. 그건 좀 여러 가지 재밌는 초점들이 많이 있는데 단순 요약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되게 다른 결과들에 대해서는 아주 피상적이지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서울로의 박승열 목사입니다. 기왕에 최영목 목사님에게 질문 이어서 그 미세한 차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미세한 그 차이, 그게 정말 계속 한 5%에서 9% 사이로 네. 전체적으로 그 전에 조사에도 이제 그 유사한 통계가 나왔는데,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이나 네. 결과를 가지고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마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통계 분석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워가면서 여기 참여한 분들은 이제 더 젊은 분이고 제가 제일 늙었는데 신참으로 참여하면서 이제 많이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미세한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통계를 분석할 때는 유의미한 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어떤 보수성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은 확 편향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치 사회에 대한 인식이 일반 시민들과 인식의 패턴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기독교 개신교 하면 극우주의 이렇게 동일시화되는 언론에서의 인식,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치우쳐 있지 않아요.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아주 작은 차이로 의미 있게 보수적인 성향이 드러난다. 근데 이걸 왜 드러나는지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처음에는 연령 때문인가, 기독교인들의 그 연령 비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가, 언뜻 보면은
기독교인들의 그 응답에 참여한 그 고연령층이 많아서 그 효과 때문인가라고 했는데, 종합적인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념적, 주관적인 이념적 성향에서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신교인들이 스스로 보수라고 한 답변이 10%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일반 비개신교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개신교인은 30.1%가 나왔는데 개신교인은 40.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스스로 차이인데, 요걸 이제 분석해 달라고 했더니 이 편차가 제일 크다. 그래서 의미 있다고 본 거예요. 그 차이가 확 치우치지는 않았으나 개신교인들이 확실한 어떤 보수성을 일면 갖고 있는 게 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통계로는 분석이 안 돼요. 안 되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가 해석해야 될 문제인데, 저의 결론은, 잠정적인 결론은 그것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보수적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신앙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경우에는 현실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고, 보수적인 경우에는 신앙을 빌미로해서 현실을 더 정당화하는 성향이 강한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걸 신앙 때문에 보수적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건 무리이고,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술, 무속, 아주 평범한, 아주 초보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그걸 수용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개신교인들이 지지하고 맹목적인 축복하기까지 하는 이거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미국의 그 개신교 우파를 분석한 그 책을 제가 인용해서, 팀 엘버타의 책을 인용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건 영적인 어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인 어떤 차원의 문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좀 제 글에는 어렵게 써놨습니다. 어렵게 써놨는데, 간단한 얘기는 그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단순히 내적인 어떤 신앙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문화가 있다. 그러니까 특히나 사회문화 면에서 가족관계, 이런 게 보수. 그런 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너무 길어졌다. 그렇죠? 예, 우리 교야사회위원회 계속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요. 혹시 평화통일위원회, 기후정의위원회 발제에 또 질문을 하실 분들 있으시면, 예. 예, 우기성입니다. 이유진 수장님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용인에 살고 있는데 대규모 반도체 단지가 이제 들어오게 되어져 있잖아요. 용수 문제며 전력 문제며 알리백도 걸리고, 그리고 삼성의 현재 상황에서 그 감당할 수 있을까 등등 의구심이 많았는데,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일단 국회에서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아, 물 건너 가는구나,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후에 가속화되고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도 잘 시기에 맞춰서 용수며 전력이며 등등 잘 될 것이라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기사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잘 될 거다, 빨리 될 거다, 이렇게만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바가 있으면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산업계가 정치권에 엄청나게 로비도 하고 읍소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라든지 인공지능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당, 야당 모든 정치인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특히 반도체 지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삼성 지원 특별법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자원이 삼성을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쓰이게 됩니다.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수도권에, 안 그래도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계속해서 공장이 들어오고 거기에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은 안 된다.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산업단지가 갈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매우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법이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쪽으로 과도하게 좀 쏠리고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또 챗GPT 2022년부터 AI 얘기가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딥식 중국 나오면서 지금 국회에서 토론회는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지능할 것이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늘어나니까 전력 수요도 늘어나고, 전력 수요가 늘어나니까 원전 짓고 SMR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도 계속 연결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인공지능도 어느 정도의 윤리라든지 기준들을 지켜야 되고, 또 인공지능을 하더라도 재생에너지랑 연결돼야 되고, 인공지능을 좀 이렇게 좀 이 어마어마하게 달려가는 이걸 좀 속도를 내면서 논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요즘 국회라든지 정치를 보면은 다들 인공지능에 대한 집중 대책, 재원, 심지어 인공지능 부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대하고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뭔가 새로운 기술, 첨단 기술 하면은 이미 모든 정치인이 거기 다 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논의가 어떻게 보면 대선 시기에도 좀 시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이제 관련해서 자료를 좀 내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도 결국 지구의 생태적인 한계 내에서 지켜야 될 룰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내고 있는데, 이런 걸 내면은 또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논쟁이 막 진행되는데, 이런 논쟁이라도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 없습니다만은 예. 현재 진행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유진 소장님께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걸 계획했던 거는 윤석열 정부가 5년을 갈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하도 태양광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선교적 의미에서 이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 기장교단이 올해서부터 태양광을 이렇게 전국 교회에 확대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아마 민주당이 집권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이제 아마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을 취할 것 같아서요. 사실은 이제 이게 대통령이 바뀌는 거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지자체가 바뀌는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현재는 지금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를 통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혹시 사람들이 이게 정부가 바뀔 때까지 태양광을 안 하고 기다리면 어떠나 하는 생각이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지금 이 중앙정부가 바뀐 것과 그 태양광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떻게 변화될지 혹시 뭐 예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함께 됐을 때라든지 이럴 때 어떻게 더 변화될 것 같은지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신지요? 네, 일단 태양광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 사실은 저도 이제 베란다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드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정부 바뀌자마자 저랑 같이 태양광 보급이나 이런 정책들 만들었던 분들이, 특히 공무원분들이 다들 막 좌천되고 검찰 조사받고 이런 분위기가 한 3년을 가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안 해도 정말 좋겠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자기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정책도 만들었는데, 그 정책 만든 걸 가지고 3년을 수사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정말 저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막 태양광 자체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거나 태양광을 정책을 펼친 사람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없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전 세계적인 태양광 확대에 비해서 한국이 너무 더 뒤처져 있습니다. 뒤처져 있고, 근데 문제는 또 저희가 전력망에 대한 문제들도 있어서 태양광 자원이 좋은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망이 없어가지고 2032년까지 신규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접속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양광 설치만이 문제가 아니라 설치된 태양광이 전력망으로 연결되는 것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일단 도시에서 전력망을 굳이 증설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에서 건물 위에 태양광을 올리는 작업들이 많이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기 요금 인상분하고 지금 태양광 단가 떨어진 거랑 계산을 해보면은 어떤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보조금이 없어도 지금 설치를 하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다행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지원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부가 좀 바뀌면은 그전에는 정부에서의 태양광 지원 예산도 반토막이 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줄었던 예산들을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고, 제가 제일 좀 이건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래도 이전 정부에서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게 해주는 그런 지원 제도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태양광 지원금도 다 제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지금 에너지 비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요양원이라든지 이 복지시설이라든지 전기를 좀 많이 쓰면서 일상적인 에너지 비용이 부담이 되는 곳,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 제도를 빠르게 좀 되살리는 이런 정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도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지금 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예, 군산로의 이몽현 목사입니다. 너무나도 우리 김의원 목사님께서 발제를 완벽하게 해주셔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너무나도 막연하고 어떤 정책 위반되어지는 거, 미국의 법령을 우리들이 지지하고 아까 얘기했던 누구죠? 브래드 셔먼 이런 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막연한 이야기만 하셔서 혹이라도 우리 교계가, 특히나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발제자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는지 좀 여기서 한번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발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늘 잘해왔었던 그 3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제일 중요한 과제로 정착되어 간 거고, 그게 이제 최적화된 거죠.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거였고, 저희 발제는 조금 패러다임을 전환해보자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에서 진행된 것을 왜 여기 와가지고 소개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저희 내부적 거부 반응도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공고한 이데올로기적인 지층이 80년 두텁게 있는 게 있는데 이거로 깨질 수 있겠네? 탈이데올로기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미국에서도 우리가 기대했었던 민주당 쪽에서는 대단한 제국주의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어떠한 것도 해내지 않는 20년 넘는 아주 무용한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악화시켜왔고, 현상을. 근데 트럼프 같은 망나니가 나타나더니 전혀 다른 국제적 질서를 한 것보다는 신중상주의를 도입을 해내면서 이런 질서를 파괴하면서 그 틈바구니에 이런 게 한반도 평화를 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빗갈려가지고 한국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좀 제도화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고 이럴 때라면 사실 뭔가 다른 걸 모색해 볼 수, 방법론적으로 다른 걸 모색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였었고요. 제가 저에게는 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 달간 미국에서 너무나도 좀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에 대한 뼈저린 경험들을 가진 시간들이 길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제안은 좀 낯설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평화통일과 관련되어진 한국 민중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바람들은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필요한 우리의 투쟁이나 이런 걸 우리가 또 문익환 목사님 이후로 선도적으로 해온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고, 하지만 교단이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조금 더 좀 뭐랄까요, 우리의 주특기를 더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우리만이 해내면서 공헌을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기층운동과 함께 해나가는 굳건한 연대의 소리가 뒷배가 되고 그 옆에 함께 보조를 맞추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종교라고 하거나 교단이라고 하는 단위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와 책임성 있다면 그걸 잘 발휘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개신교 운동은 사실 운동이 겸손해서 바닥 안에서 이름과 빛도 없이 해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선호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가톨릭 운동을 보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정부를 꾸짖을 때에도 권위를 갖고 꾸짖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갖는 남다른 종교적 힘들이 발휘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었던 것은 대단히 헌신적이었고 바닥 안에서 정말 함께 팔을 걷고 온 것이었지만, 좀 더 지혜스럽게 이런 시대에 뭔가를 해볼 수가 없겠는가 하는 거였고요. 브래드 셔먼 한 명 와가지고 한다고 뭐 판이 바뀌겠습니까? 브래드 셔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민주당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나 되어지다 보면은 평화에 대한 담론에 대한 그런 우리의 인식 지형이 바뀌게 될 것이고, 다른 구상들이 훑어나올 수 있는 지각이 비틀릴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뭐 그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총무님. 예, 세 분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두 분은 우리 식구니까 이게 손님 차원, 예우 차원에서 이우진 소장님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그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혁 그리고 개인 생활의 습관의 변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 선거부터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선거에 우리가 그 친환경적인 후보들을 선택하는 운동을 특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운동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친환경적인 삶이 대개 평화운동도 하고 인권의식도 이렇게 세트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병일 평화 생명의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후보를 교회가 주장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부담이 덜한 운동이라고 생각해 너무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저는 총회 오기 전에 이제 특별히 그 환경운동 차원에서 되게 수소차를 제가 샀었는데, 사실 수소라는 게 궁극적인 어떤 그 대체 에너지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가다가 지금 중단이 됐거든요. 제가 수소차를 뭐라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게 있고, 근데 아직은 이제 수소라는 것이 공기 중에 있는 수소를 채집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서에서 수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린 수소라기보다 지금 그레이 수소라는 형식을 띠고 있는데, 태양광의 한 방향도 대체 에너지로서 기후위기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중단해서는 안 돼야 될 것 수소 경제일 분야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시고 있어서
수소 경제, 수소의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 어떤 것에 좀 집중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안타까움은, 이미 값이 싸고 또 상용화되어 있는 태양광은 이렇게 홀대를 하고 탄압을 하면서 원전에 집중한다거나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는 SMR을 가지고 지역 에너지 센터를 만든다거나 이건 약간 좀 넌센스인데 이미 당장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두고 너무 멀리 가 있고 있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 게 일단 너무 안 맞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그다음 두 번째 수소는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수소를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한국의 현재의 에너지 전환 단계에 있어서 적합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너무 과도하게 위치 지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수소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소를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 쓰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해서 그걸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로 가는데 우리는 수소를 쓰겠다는 곳은 많은데 생산하는 곳은 제대로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자체도 지금 당장 수소에 집중하느냐 태양광에 대해서 보급을 하면서 수소를 연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앞 단계를 건너뛰어서 보령 같은 경우에도 과하게 수소를 지금 저는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야 되는 방향에 있어서 어느 단계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우리의 미래도 준비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독일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 이동은 전기차로 하면 된다. 그런데 정말 수소가 필요한 곳은 대형 트럭이라든지 이 산업 쪽에서는 전기로 할 수가 없는 출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때 수소를 쓴다.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필요하는 에너지의 용도와 특징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배치를 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수소는 연구하고 가야 될 방향이지만 우리가 수소에 요만큼 돈을 투입하면은 이만큼은 재생에너지나 태양광에 좀 투입을 해야지 그게 좀 맥락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캠페인을 할 때 좀 예를 들면은 올해는 100개의 교회에 태양광을 올린다라든지 이렇게 좀 목표를 잡고 같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정말 그 가격하고 비용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몇 년 전에 봤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런 정보를 같이 좀 공유하면서 실험을 같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위원회별 분과 토의가 있으니까요. 그때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때는 개교에서 생활신앙으로 실천해 나갈 지침도 우리 목적에 맞게 좀 이야기 좀 많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께서 이렇게 열심히 발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대답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